안녕하십니까, 박희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3시간을 이어서 했었으며,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념과 동작 원리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메모리의 개요. 둘째 시간에는 롬과 램의 특징, 그리고 불 대수의 정의가 있었고 논리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셋째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의 언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 프로그래밍 절차, 그리고 알고리즘 개념까지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부교재인 모바일 시대의 컴퓨터 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과 일정 부분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가 다른 부분이 있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입 부분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는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적합한 컴퓨터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격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가 검토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향후에 3년 정도나 5년 정도까지에 사용할 수 있는 사양이 되는지도 검토되어야 될 거고요. 중요한 부분도 해상 부분이죠. 목적에 따라서 검색을 한다든지 온라인 강의 시청을 한다든지 해상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게는 그다지 고려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동 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무게여야 되고요. 대부분 요즘 가볍고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발열인데요. 발열은 사용할 때 불쾌감을 준 정도의 발열하면 안 되죠. 집중이 떨어지니까요. 노트 PC는 발열이 많이 나죠. 그리고 소음도 많이 나죠. 요즘은 거의 소음이 없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트북은 소음이 좀 심했었습니다.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나 사용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정도의 소음이 나는지, 너무 싼 PC를 사면은 소음이 좀 심한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외부 지원 공급이 충분히 사용할 시간이 보장되는지 또 검토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AS가 중요하다 보는데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선택 기준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포탈인데요.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접속하는 사이트가 포털이죠. 정보 검색 서비스나 커뮤니티 같이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 포털에서는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광고 수익과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죠. 대부분이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청, 컴퍼스 이런 이제 순서대로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고 많이 접속하는 순서대로네요.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그런 포털이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여러분들도 PC를 통해서 입학 지원서부터 성적까지, 그 다음에 온라인 강좌도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들이, 온라인 강좌들이 대부분 자율적 학습을, 자기 주도 학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제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요.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영상 강의를 온라인상에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대학 공개 강좌가 KOCW입니다. 저도 일부 이제 부족한 과목이라든지 궁금한 전공 과목이라든지 비전공 과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때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컴퓨터학과 학생들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틈틈이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인력공단에서 하기도 하고 민간 자격증이 있기도 하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은 당장에는 필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은 아주 요긴하게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자격증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뭐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들도 있고 경쟁력 확보라고 있지만은 경쟁력 확보 뭐 그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동일 학과에서는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반드시 하나 정도는 취득하셔서 졸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웹인데요. 웹 2.0을 지나가고 웹 3.0 2010년대에서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웹 1.0은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를 해서 이제 그 시기였고, 웹 2.0은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웹 1.0이 90년도에서 2000년도에 했고요. 2.0이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이제 웹 3.0이 2010에서 2020년인데요. 웹 1.0이 이제 그 일방적인 그 내용이었고 일반적인 소통이었다면 웹 2.0은 양방향이었고 웹 3.0 현재 와서는 이동성이 있는 그물망이라고 하죠. 콘텐츠는 1.0에서는 이제 생산의 주체가 생산한 콘텐츠가 일반적인 서비스가 되었었고요. 웹 2.0은 양방향을 하면서 콘텐츠의 생산도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었고요. 웹 3.0에 이르러서는 진흥화된 웹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이제 변화하는 패러다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과사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위키피디아죠. 여기서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집단지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얻게 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나 데이터가 어떤 뛰어난 한 명의 개인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집단성 논리에 따르면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이 전체적인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는 집단지성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높은 지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참여하여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성 정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화된 페이지와 맞춤형 검색으로 유명한 아마존인데요. 하나의 책을 선택하면은 관련된 다른 책에서부터 편집자의 조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된 상품도 구매하도록 맞춤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구글이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구글 맵이 있고요. 그다음 지메일이 있고요. 이 지메일은 2기가 이상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무료로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 프로그램은 위성 지도를 제공하고 있죠. 구글 어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즐겨 쓰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인터넷을 열면 웹과 자료를 뜻하는 로고가 합쳐진 용어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읽을 수 있게끔 공개된 개인 사이트고요. 개인의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라든지 생각, 그리고 알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웹에다 일기 게시판처럼 적어 올리는 형식을 띠고 있고요.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강한 상호 연결성을 보이고 있고 인터넷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힘을 지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블로그는 1인 미디어 역할도 하죠.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컬럼이라든지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도 있고요. 개인 출판이라든지 개인 방송, 커뮤니티까지 아주 다양하게 일종의 1인 미디어 시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CC인데요. UCC는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인터넷 서버에 올리고 인터넷에 의해서 유통되는 컨텐츠입니다. 주로 동영상이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텍스트를 쓰나 최근 이제 UCC는 대부분 이미지라든지 음악, 멀티미디어 요소가 결합된 동영상 위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거의 동영상이 많죠. 그리고 UCC가 향후 유통되는 컨텐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예.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열린 인터넷을 지향하는 웹 2.0, 웹 3.0 사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창조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UCC 대표적인 사이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튜버가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델리모션, 미국에 있는 구글 비디오 대표적인 UCC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판도라가 이렇게 있고요. 국내 대표적인 UCC의 사이트 판도라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SNS와 페이스북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 SNS는 인터넷 공간에서 인맥을 구축한 서비스이고 페이스북은 하버드생이 2004년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던 현재는 한 500만 명의 네티즌들이 사용하고 있죠. 아주 대표적인 SNS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일반 쇼핑몰이 있고요. 오픈마켓도 있고요. 경매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CJ몰이라든지 GS샵이 있고 쇼핑몰에서는 오픈마켓에는 열린 시장, 열린 장터 내부에 이점에 있는 무수한 많은 미니샵들이 물건을 파는 형태죠. 그리고 경매도 있고요. 옥션이라든지 이베이가 대표적인 경매사죠.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에서 시작해서 가격 높은 가격을 부른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죠. 이베이라든지 옥션이 대표적인 사이트고요. 그리고 상품 정보와 가격을 비교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 상품 정보와 가격을 비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 업무 시스템이고요.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활용해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모바일 결제 수요와 공급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폰 사용 증가가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성황으로 모바일 결제가 급속도로 커지고 팽창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있고요.
그 모바일 결제 방식은 크게 이제 NFC,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NFC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체 나누어지고 있는데, 건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NFC 방식에서 사용자는 NFC 칩과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고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리고 판매자는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NFC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NFC 방식은 오프라인상에서 신용카드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NFC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국내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NFC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판매자는 추가적으로 NFC 리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FC 방식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셋의 결제를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클라우드 방식은 결제를 위해 정보를 온라인상의 서버에 저장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에는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앱만 있으면은 온라인상에서 개인 자료를 가져와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방식은 온라인상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NFC 방식은 오프라인상에서 편리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되면 보다 편리한 모바일 결제 방식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저 생각으로는 뭐 국내 교통카드 팀어디도 이제 모바일 결제와 연동되었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입니다. 컴퓨터 게임에는 이제 뭐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액션 슈팅, 스포츠, 레이싱, 아주 다양하게 컴퓨터로 즐기는 게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상 증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해 봤던 내용들이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이 의심되는 경우의 증상이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부팅할 때 평상시에 출력되지 않았던 에러들이 출력한 경우가 있는 그런 증상들, 하드디스크로 부팅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시스템이 이유 없이 재부팅되거나 종료되고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모니터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 속도가 심하게 느려지는 경우, 이런 대표적인 경우는 해킹이 의심된 경우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툴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RGB라는 것도 있고요. RC라는 것도 있고, 파일을 전송하는 FT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흔히 쓰는 R약도 있고요. 이런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컴퓨터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컴퓨터 개요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고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변환된 정보를 출력 기능을 이용하여 적절한 출력 장치로 출력하는 그런 전자적 장치를 우리는 컴퓨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성 요소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데이터 입력과 처리, 출력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 기계 장치를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이 하드웨어에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 그 다음에 입출장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은 너무 좀 평이한 내용들이고 더욱이 지난 시간에 한 번 정도 언급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그러한 시간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는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했었고요. 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하드웨어는 주기억장치와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입력장치가 있으며 그리고 중앙처리장치가 있고 중앙처리장치는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와 하드웨어에서 입력장치는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로 입력하는 기계이고 여기는 키보드, 마우스, 가상 키보드, 마이크 이런 주변 장치들이 있고요. 입력 장치에는요. 중앙 처리 장치에는 입력된 자료를 적절한 정보로 변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로부터 받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장치이고요. 이 중앙 처리 장치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중앙 처리 장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요, CPU에서 처리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입니다. 이 보조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것들은 DVD도 있고요, CD롬도 있고요, 하드디스크도. 그리고 출력 장치로는 컴퓨터의 처리 결과를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적당한 최종적인 형태로 바꾸어서 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모니터죠. 프린터가 있고 플로터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기적인 명령의 집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류에는 컴퓨터가 잘 동작하도록 도와주는 기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운영체제와 유틸리티를 포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검색, 특정 업무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운영체계 OS인데요.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OS의 기능으로서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컴퓨터를 부팅하고 작업 순서를 정하고 입출력, 연산을 제어하고요. 프로그램 실행을 제어하고 데이터와 파일 저장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종류에는 OS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FreeRTOS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UI, 유저 인터페이스죠. 사용자가 얼마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고 그러죠. 그리고 컴퓨터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세계 최초의 계산기는, 즉기 계산기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개발했고요. 이때는 톱니바퀴의 원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수동식 계산기이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베비지의
분석 엔진이라고 있었는데 미분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고 지금의 모든 범용 컴퓨터의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저장치와 연산장치, 저장장치, 입출장치가 포함되었다고 그러네요. 1887년에 미국 홀로리스가 발명한 전기와 기계가 사용된 최초 계산기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자료를 카드의 천공 상태로 표현하여 구멍의 유물을 정기적으로 신호를 검출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전체적인 일괄 처리의 효시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1936년에 영국의 수학자 튜닝의 튜닝 머신이 계산기 이론으로 발전되었고요. 1942년에는 헝가리인 폰노이만이 프로그램이 내장된 방식의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942년에는 최초의 자동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인 ABC 컴퓨터가 개발되었고요. 1944년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최초 전기 기계식 자동 계산기인 하버드 마크를 개발했습니다. 진공관을 이용한 제1세대 컴퓨터는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컴퓨터는 진공관을 사용하였고 저장 장치로는 자기 드럼을 이용하였으며 입출력 장치로는 천공카드를 이용하였고요.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1세대에서는요, 진공관을 이용한 1세대에서는. 그리고 전자식 컴퓨터 ENIAC이 최초로 개발되었는데요. 1946년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자식 진공관 컴퓨터인 ENIAC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7,000개의 진공관, 6,000개의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전력은 140kW, 총 중량은 20톤, 큰 컨테이너 화물 틀 정도 되네요. 그게 최초 전자식 컴퓨터의 ENIAC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공관을 이용한 1세대 컴퓨터는요, 1949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인 에드삭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삭과 에드박은 폰 노이만이 고안한 컴퓨터 내장 방식을 적용했었고, 현재 컴퓨터와 같이 이진법을 채택했었을 때가 프로그램 에드삭과 에드박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제2세대 컴퓨터에서는요, 1958년에서 1963년까지 트랜지스터를 이용했었고요. 컴퓨터의 크기가 2세대에서는 100분의 1로 작아졌고, 주기억 장치는 자기 코어를 사용했으며 보조기억 장치에는 자기 디스크를 사용했고, 2세대에서는 운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2세대에서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했었고요. 운영체제가 도입되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비슷한 고급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활용되었습니다. 그때에 포트란이 있었고요. 코볼이 있었습니다. 포트란은 과학기술 분야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코볼은 사무처리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였죠. 요즘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세대 컴퓨터인데요. 3세대는 1964년부터 1970년대까지 컴퓨터는 더욱더 소형화되었습니다. 많은 전자회로 소자를 어떤 하나의 기판 위에 모아놓은 직접회로, 인터그레이트 서킷, 그렇게 직접회로로 집적화시킨 제3세대의 컴퓨터이죠. 3세대에서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터미널을 이용하여 메인프레임을 여러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분할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3세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요, 컴퓨터를 대화식으로 사용이 가능했고요. 프로그래밍 기술이 적용되었고,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체계가 확립되었고요. 운영 체계의 다양한 기술이 실현되는 3세대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4세대 컴퓨터에서는요, 1971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손톱 크기의 칩에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고밀도 집적회로, LSI, 초고밀도 집적회로, VLSI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마이크로 컴퓨터가 등장했었고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프로세서의 인텔사 거하고 인텔사 거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요즘은 AMD 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산업용으로는 이제 비아사 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71년도에 인텔사에서 중앙 처리 장치인 인텔 4004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했었고요. 컴퓨터는 크기와 성능 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었습니다. 4세대 때는요. 1975년에 빌 게이츠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되었고요. 1975년에 77년에는 스티븐 잡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애플사가 이때 4세대 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인터넷이 등장했고요. 1969년도에는 미 국방성에 의해서 최초로 인터넷인 알파넷이 탄생했었고, 89년에는 유럽의 입자물리학연구소에서 월드와이드 웹을 89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5세대 컴퓨터인데요. 5세대는 인간과 대화하고 자연 언어로 명령을 처리하는 것이고,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등장했죠. 인공지능 분야가 연구 분야고, 병력 처리 분야,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 분야, 신경망 분야가 지금 5세대에서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컴퓨터의 종류인데요. 컴퓨터 종류는 슈퍼컴퓨터와 메인프레임과 미니컴퓨터, 그리고 워크스테이션과 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휴대용 컴퓨터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슈퍼컴퓨터는 처리량이 방대한 작업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과학기술 계산 전용의 컴퓨터입니다. 활용 분야는 일기예보라든지 지진, 그리고 해일, 어떤 지구 환경 분야, 그리고 은하의 구조와 형성, 그다음 진화, 천문학 분야,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분자 구조를 살피는 약학 분야, 의학 및 화학 분야,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하고 영화 제작에 필요한 특수효과 등이 이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은요, 기억 용량이 크고 많은 입출력 장치를 신속하게 제어함으로써 다수의 사용자와 함께 쓸 수 있는 대형 컴퓨터를 말합니다. 주로 대기업이나 은행의 업무 처리, 대학교나 연구소 등의 실습실이나 연구실에서 다량의 단말기를 연결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미니컴퓨터는 성능과 크기 면에서 메인프레임과 마이크로 컴퓨터 사이의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요. 현재 메인프레임과 미니컴퓨터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다만 가격면에서 메인프레임보다 저렴한 중형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인데요. 양질의 그래픽 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자동차나 항공기, 여러 기계의 고급 설계와 3차원 모델링,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오늘날 사무실의 책상과 가정에서 보급되는 그런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요.
현재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은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앞지르죠. 워크스테이션과 개인용 컴퓨터의 구분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그 다음 휴대용 컴퓨터인데요. 소형 컴퓨터, 노트북 같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소형 컴퓨터는 이동이 자유로운 휴대용 마이크로 컴퓨터,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었고요. 노트북은 개인정보 관리하고 문서 작성, 자료 작성, 검색, 인터넷 접속까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추었고요. 노트북보다는 좀 작은 랩탑이죠. 랩탑이라든지 이 구분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형 디지털 기기는 이제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죠. 무선 통신과 정보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어서 정보의 표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자료 표현 원리는 두 가지 정보 표현을 하는데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두 가지의 전기 신호만을 표현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컴퓨터는 전기가 흐를 경우 1이고 흐르지 않을 경우 0으로 하는 이중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단위는 비트, 정보 표현 단위 비트라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정보가 비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지난번에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 부담 없이 듣고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바이트는 비트가 연속적으로 8개 모인 정보의 단위고요. 8개의 282성 256가지의 종류로 정보를 저장 가능합니다. 바이트 2분의 1 크기를 4비트를 리브라 그러고요. 바이트가 4개 모이면 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저장 용량에 따라서 키로, 메가, 기가, 테라, 테타 의 순서대로 용량이 나누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 있는 십진수는 0에서 9까지 10가지 수를 한 자리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있고요. 십진수의 각 자리는 오른쪽부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으로 쓰여집니다. 진수의 종류에는 십진수가 있고 8진수가 있고 16,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진수는 0과 1 두 가지 표현으로 각 자릿수를 표시하고요. 8진수는 0부터 7까지 8자리 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시하고요. 16진수는 여기서 9까지 하고 10은 A, 11은 B 이렇게 F까지 총 16개의 문자나 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그리고 유니코드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하나의 코드 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코드고요. 그리고 논리는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두 가지 정보를 논리값이라 그러고 하나의 비트 정보도 0과 1이므로 이를 각각 거짓과 참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은 단어 정도, 개념 정도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다 한 번쯤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네요. 논리 연산자는 대표적인 게 AND와 NOT으로 기본 연산자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고요. AND 연산자는 입력 단자가 두 개 다 1일 때만 1이게 되고요. OR는 입력 단자가 0일 때만 출력값이 0이 되고요. NOT 연산자는 인버트라고 해서 제로로 입력되면 1로 바뀌고요. 1로 입력되면 출력은 제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랜드가 있었고요. 랜드는 AND 연산에서 결과가 반대되는 겁니다. 랜드는 NOT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화 게이트에서 반대로 보시면 되고요. 오화에서 익스클루시브로 보시면 되고요. 렌더는 입력 A와 B가 모두 1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1입니다. 노화는 두 개 다 0일 때만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고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고요. 입력 연산자가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고 같을 때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대표적인 기본 게이트입니다. 논리 회로 설계는 기본 게이트를 가지고 논리 설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로써 컴퓨터 개요와 정보 표현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 구조와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